대선을 4일 앞두고 국민의당이 터뜨렸던 문재인 대통령 아들 채용 비리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은 국민의당 위기의 한 주를 보내고 있고 지금 보수 야당은 리더십 교체가 한창입니다. 사건 사고 풍성한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당 문준영 녹음 파일 조작. 이게 사실로 밝혀졌고요. 상당히 쇼킹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이 이걸 이제 공식 브리핑을 했어요. 그때 브리핑 할 때도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결국 조작으로 이제 확인이 됐는데 국민의당이 이 내용을 발표했던 5월 5일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죠? 대통령 선거가 5월 9일이었고요. 5월 5일이면 나흘 전이죠. 5월 4일하고 5일 이틀 동안 사전투표를 했고요. 사전투표율이 25%를 넘어서서 엄청난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특이한 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기 때문에 이른바 그 깜깜이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국민의당에서는 그 실버 크로스,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만 2등 자리를 놓고 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꺾고 올라섰다, 그렇지 않다. 또 이제 국민의당 쪽에서는 실버 크로스가 아니고 진짜 골드 크로스 해서 우리가 막판에 문재인 후보를 역전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서로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주고받던 상황이고요.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들은 아주 그 초조하고 아주 절박하고 답답하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아마 터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막판에 뭐든지 터질 수 있는 게 선거판이긴 한데 해봤을 때 뭐 사전 투표일 어쨌든 5월 5일 오전에 그걸 갖다 밝혔다고 하죠, 당이. 보면 사전 투표일 이틀째 상황이고 전날 이미 워낙 사전 투표자들이 많아서 특히 젊은 층들이 많이 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보도들이 제목들이 어마어마했었죠. 무슨 선거혁명이니 정치혁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이제 이 타이밍을 만약에 노렸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굳이 어떤 사전 투표일이나 이런 거는 맞췄을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본투표일 5월 9일 투표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지금 뭐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긴 하겠지만 그 어느 정도 선까지 연루가 되는지 모르고 뭐 실제 당사자가 조작을 했는지 아니면 그 윗선까지 계속 올라가고 가장 위에 있는 그 후보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지는 이제 뭐 검찰 수사에서 밝혀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중간 어디선가 끊어질 수도 있겠는데요. 다만 이게 뭐라고 할까요? 그냥 그 선거 막판 혼전, 말씀하신 것처럼 실버 크로스, 골드 크로스, 홍준표는 내가 이긴다고 떠들고 있고 이미 안철수는 제꼈다고 떠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그 모양새 자체나 그 조작된 결과물의 품질 자체를 봤을 때는 정교한 작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안철수 후보는 뚜벅이 유세 기억나시죠? 네. 대규모 유세단 뭐 이런 거 안 하고 혼자서 배낭 하나 메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이제 뭔가 좀 이상하다. 저게 고도의 선거 전략이냐 아니면 혹시 사실상 대선 포기한 건 아니냐 아마 이제 이런 얘기를 주고받던 이제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지지율이 상당히 바닥으로 막 이제 가라앉고 그런 이제 위기의 상황이었고 그리고 보통 이런 사건들이 여론에 이제 반영이 되려면 최소한 3일은 걸린다고 하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어쨌든 4일 전에 이게 나왔고 상당히 급하게 이 폭로 발표가 이제 됐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당에서는 이유미 씨 당원 개인의 문제라고 주장하는데 상당히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도 있고 뭐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도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이 앞으로 좀 밝혀져야 할까요? 이 나흘 전이라는 시점 얘기를 한번 다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선거일 나흘 전에 이런 조작 사건을 터뜨리면 이게 조작된 거라고 확인할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대선을 맞을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과거에 이제 공작 정치 기억났을 겁니다. 대형 뭐 북풍 사건이니 이런 것들을 안기부에서 뭐 총풍 뭐 이런 것들을 기획하고 했을 때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물론 정교하게 기획해서 이 타이밍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쉽지가 않고 또 증거도 없지만 사실 이 조작한 사람들 이유미 씨 또는 그 윗선에 누군가 있다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흘 전쯤에 이렇게 폭로를 하면 이게 진위가 가려지기 전에 선거가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검증을 검찰에서 정확히 수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고요.
저는 도저히 좀 납득이 가지 않는 한 가지 대목이 있습니다. 이유미 씨가 사실은 좀 평소에 뭔가 좀 이상하다. 이 사건 터진 다음에 이제 국민의당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김미경 교수 옆에도 잘 두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뭔가 너무 튀는 행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미 경계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들어 온 자료를 당의 공명선거 추진단장, 부단장들이 아주 뛰어난 유능한 뭐 검사 출신 변호사 뭐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걸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폭로했다.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많은 의심의 시각을 지금 거두지 않고 있는 거고요. 검찰 수사의 초점도 아마 그런 쪽에 맞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선거 특히 대선처럼 큰 판에서는 이제 각 후보 캠프에 네거티브 검증팀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후보 쪽에서 공격해오는 어떤 네거티브를 방어하는 역할과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역할. 사실 이게 거의 이 겉과 속이 서로 맞붙어 있는 거라 사실 그 팀이 다 하게 되는데 이번 저 국민의당에서는 저 단장이나 해서 지금 검사 출신이었고 사실 검사 출신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 사건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그 검증하는 그 능력 이거 자체는 사실 뛰어나거든요. 그게 뭐 억울했던 사람들이라 자칫 뭐 시쳇말로 똥볼을 차는 경우에는 오히려 그 폭풍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런 저 여파 결국에는 지금 이 상황이 그 똥볼의 거대한 똥볼의 한 여파일 텐데 그거를 못했다. 특히 단순히 저 검사 출신, 율사 출신들의 검증 말고 이른바 저 정치 8당 9단 되는 사람들이 지금 당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 양반들이 이제 보고를 받았냐 못 받았냐 사실 이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 만약에 보고를 받았다고 했을 때 딱 봤을 때 그 오는 감 이건 뭔가 정말 왕건이다. 아니면 이거는 똥볼이다. 이 촉들이라는 게 보통은 아닌 분들이 그 수두룩한데 초선 공명선거지원단장이 자기 독단적 판단으로 제보의 신빙성을 믿고 깠다. 그것도 못 믿겠고 만약에 보고가 됐었는데 이 정치 8당 9단들이 이걸 갖다 깠다. 이것도 못 믿겠고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예. 그 김의겸 기자 네. 한겨레에서 그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 추적 취재하고 특별팀을 만들었을 때 사실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김의겸 기자가 했던 얘기가 네. 있습니다. 어떤 법조인 얘기가 너무 정확하게 입맛에 들어맞는 제보를 조심해라. 법정에서 형사소송이 붙을 때 상대편에서 그런 식으로 함정에 빠뜨려서 무너뜨리는 수법이 있다. 한겨레에서 취재할 때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될 것이다. 너무 입맛에 딱 들어맞는 제보는 반드시 크로스 체크를 해라. 이런 조언을 해줬고요. 그 조언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한겨레 신문에서 별 큰 문제 없이 대특종을 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이 굉장히 유능한 검사 출신이고요. 지난 그 청문회 때 기억나실 겁니다. 조윤선 장관을 상대로 예스냐 노냐 분명하게 대답하라. 여러 차례 집요하게 추궁해서 답변을 받아냈던 그런 사람인데 지금 이런 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검증을 안 했다. 물론 이제 본인은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문준영 건이 그 시점에 정말로 이 결정적인 크리티컬한 어떤 한 방이 될 수 있었을까?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솔직히 그때 이번에 터지고 나서야 그런 게 있었지라고 생각이 날 정도로 사실은 이미 뭐 선거가 대선이 뭐 문재인 대통령 뭐 승리로 결정 났으니까 이제 그걸 갖다 이제 기억에서 사라졌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 국면 때도 그렇게 크게 저는 크리티컬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었던 것으로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정말로 이 한 방으로 전세를 역전시킬 것으로 생각했을까? 그 판단에 따라서 아마 뭐 이른바 이 보고 라인이 어디까지 갔을지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뭐 그거는 이유미 핸드폰 털면은 뭐 그 어간에 그 전후로 집중적으로 통화된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뭐 여러 그 이제 수사 기법으로 밝혀낼 부분들이 있겠죠. 카톡 메시지만으로도 그냥 우리는 몰랐다. 국민의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조윤선 장관을 상대로 이렇게 추궁했던 것처럼 이용주 의원이 제보자를 상대로 그 검증을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김인원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 있죠. 예, 그분도 이제 검사 출신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 정치 8구단이신 분이고 그분도 그거를 보고를 받았을 텐데
너무나 완벽하게 짜여진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의심을 가졌어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다 이제 결부가 돼서 과연 이게 정말 단독 범행이냐, 국민의당 정치인들 어떤 책임이 어디까지냐, 이런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당내에서는 이제 그 당시 후보였던 안철수 책임론도 나오고, 이건 당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 책임을 진다면 어떻게 져야 할까요? 뭐 지금 창당 이후에 최대 위기죠. 저는 그 박주선 위원장 얘기대로 이게 만약에 당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이 정당 해산하는 게 맞습니다. 네. 과거에 구정치, 구태정치라고 지금 젊은 유권자들은 이제 비판을 많이 하지만 옛날 그 시대에 정당에서 이런 식의 사건 조장은 없었고요. 이건 박정희 유신 독재 시절에 중앙정보부나 안기부 같은 데서 간첩 사건 조작할 때 했던 그런 짓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주장했던 게 새정치고요. 또 이준석, 이유미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젊은 사람들이죠. 안철수의 새정치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도저히 변명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왜 침묵을 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매일이라도 뭐 트위터든 페이스북이든 아니면 기자들한테든 설명하고 사과하고 협조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뭐 국민의당 책임론 얘기 나오지만 사실은 지금 보수 야당 두 당은 싹 빠져 있잖아요, 그죠? 사실은 대선 기간 중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문준영 채용 의혹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다만 그 박지원 전 대표가 이제 특검론 꺼내들면서 이제 물타기다 이제 비판도 많이 받긴 했지만, 이제 지금 뭘 엄밀하게 보수 야당은 뭐 굳이 여기 이 판에 낄 필요가 없는 거고 있지만, 여기서는 여전히 그 문준영 특혜 채용 의혹은 살아있는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의 그 파슨스 스쿨 이건 조작이 됐지만, 그러면은 뭐 채용 입사 원서, 채용 원서 자체의 그 의혹이나 그 과정 그럼 해명이 됐느냐. 사실은 이 부분은 지금 여전히 이제 살아있지만 여기서 꺼낼 이유가 없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제 보수 야당은 뒤로 빠져 있고, 아마 국민의당 그 박지원 전 대표가 이제 아마 특검도 얘기했던 것도 이제 그런 큰 틀에서 한번 판단해 보자, 이런 식의 본인의 어떤 판단이었던 것 같은데 적절하지는 않죠. 당 내에서도 다수 의견 박지원 전 대표의 그런 특검 주장이 온당하지 않다. 지금은 무조건 국민들한테 잘못됐다고 사과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제 김관영 조사단장이죠. 또 박주선 위원장 이런 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민심에 가까운 상식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 김태일 혁신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의 책임을 얘기하면서 예전에 뭐 천막 당사라든지 시장 당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뭐든 해야 됩니다. 지금 워낙 큰 사건이고요. 어떻게 조작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국민의당 쇼크는 여기까지 얘기를 나눠보고 청와대 인선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어제 이제 미국으로 떠났고요. 떠나는 전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했습니다. 박상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 또 이제 교수 출신으로 이제 지명이 됐는데요. 박상기 교수 어떤 인물이죠? 뭐 교수들 평가에 따르면 네. 안경환 교수, 서울대 법대 교수, 이제 법무부 장관 낙마했던 그분을 동물성이라고 한다면, 이 박상기 교수는 식물성이다. 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그만큼 대외 활동이 이렇게 활발한 분은 아니고 성품 자체가 좀 굉장히 온화한 분이라고 합니다.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1987년부터 연세대학교에서 교수를 지금까지 해서 이제 올해 정년 퇴임을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형사법 학회장을 지냈고요. 좀 특이한 것은 2007년 11월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 정권이 이명박 대통령으로 바뀌었는데도 그만두지 않고 임기 3년을 다 채운 그런 분이고요. 인품은 온건하지만 검찰 개혁 의지는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형법 전문가고요. 그러니까 뭔가 검찰의 어떤 권한을
뭐 늘릴 수도 있고 통제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법의 전문가라는 점은 검찰 개혁이나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굉장히 이론적으로 정교하게 아마 밀리지 않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이제 실무 부분은 어떻게 될 것이냐. 법무부나 대검 무슨 자문위원 같은 거 한 경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형정원 이게 형사정책연구원이 사실은 법무부에 굉장히 입김이 강한 기관이거든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이른바 법무부에서 좀 발주하는 여러 연구 용역 같은 거 많이 따서 예산 이런 것도 연구를 하고 3년간 좀 어쨌든 큰 대과 없이 했었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여전히 안경환 교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 분이 이제 실무 차원, 검찰 실무 사실은 이제 검찰의 법으로 통제하는 게 있지만 또 조직이라는 부분은 어떤 관행과 이런 부분들을 정교하게 이렇게 메스를 대서 잘라낸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좀 할 수 있을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검찰 개혁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수사권을 조정하는 문제, 고위공직자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을 따로 만드는 문제, 또 법무부를 검사들의 영향을 좀 빼는, 그러니까 이른바 문민화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박상기 후보자 같은 경우에 장관이 되면 법무부 문민화 쪽에 좀 주력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요. 수사권을 조정하는 문제, 그러니까 기관을 만들고 이런 문제는 사실은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민정수석 중심으로 또 국회 야당 협조를 구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상기 후보자가 검찰개혁 전체를 뭐 틀어지고 할 그럴 것으로 뭐 전망이 되지는 않고요. 제한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전임 직전 후보자였던 안경환 교수가 이제 낙마를 하면서 이번엔 정치인 장관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관측도 잠깐 나왔었는데 결국 또 이제 교수로 왔습니다. 뭐 배경이 어떻게 되나요? 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검찰개혁 의지 또 이제 한번 어떤 방향을 세우면 고집을 꺾지 않는 그 특유의 인사 스타일이 이제 여기서 발휘 됐다고 봐야 되고요. 검찰 출신 장관은 절대 안 되고 또 정치인 출신도 시킬 수 없다. 물론 정치인 출신을 시킬 수 없다는 이유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원칙을 나름대로 꺾지 않고 박상기 후보자처럼 좀 어떻게 표현하면 좀 얌전한 이분을 끌어내서까지라도 이제 본인의 인사 원칙을 관철시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특징 같은 걸 이번에 볼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그 조각은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남은 장관도 다 발표가 될 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결국 또 남았어요. 복지부 장관, 산자부 장관은 아직 공석입니다. 왜 이런 거죠? 그 복지부 장관은 지금 구체적인 후보자 이름까지 나왔는데 지금 순방 이후로 지금 미뤄졌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글쎄요, 저도 이제 궁금해서요. 우리 청와대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로 검증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여러 명의 복수 후보를 일단 검증을 하다가 한 사람으로 좁혀서 검증을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을 상대로 또 검증을 하고 이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복지부하고 산자부 장관을 먼저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검증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먼저 발표하게 됐다. 본인들도 굉장히 좀 답답하고 안타깝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 그러면 보수 야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바른정당 새 대표가 선출이 됐어요. 이해훈 의원 예상을 깨고 당선이 됐습니다. 제가 김남일 기자한테 잠깐 물어봤을 때도 김남일 기자는 초반에 김영우 의원이 될 거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자꾸 물었는데 그때는 이해훈 의원이 출마 선언을 안 했었어요. 그리고 아직 할까 말까 고민한다고 했어요. 안 나왔을 때는 김영우 의원이 됐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그것도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아닌 걸로 나왔지만. 김영우 의원 몇 등 했죠 이번에? 꼴등했죠. 그렇죠. 그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그 결과가? 그러니까 이해훈 의원은 나오면 무조건 1등이었어요. 그건 당연한 거고. 인지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지도가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어쨌든 당내에서 세력으로 봤을 때 뭐 이른바 본인은 싫어하지만 유승민계라고 분류되는 로 했을 때 최근에 바른정당 당원이 7만 명인데 그 중에 상당수가 대선 기간 중에 온라인 당원 뭐 이렇게 들어오면서 유승민 팬층으로 많이 들어오게 됐겠죠. 그쪽에서 봤을 때 이제 이해훈 의원은 유승민 의원하고는 가장 사이가 좋고요. 옛날 뭐 KDI 시절부터 그리고 이제 경제 쪽 경제통이라 분류되면서 경제와 관련해서 공유하는 시각도 비슷하고 그리고 또 워낙 이해훈 의원이
굉장히 그 외향적이고 자기 색깔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또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원조 친박으로 출발했다가 이후에 그걸 박차고 나오는 어떤 결기나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유승민 의원과 비슷하고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나오면 1등인데 다만 이제 그 당내에서 그 김무성계와 유승민계가 나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김무성계는 근데 상당수가 그 대선기한테 13명 탈당하면서 김무성계는 이제 힘이 빠졌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 바른정당 정당대회 때 김무성은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어쨌든 그 당내 큰 그 두 가지 계파가 있었을 때 이제 유승민계는 이해운, 지상욱, 김무성계는 정운천, 하태경. 당연히 조직에 어쨌든 전당대회는 조직의 힘이 세기 때문에 조직의 지원을 받는다면 4명을 뽑는데 대표 1명과 최고위원 3명 뽑는데 그러면 두 조직에서 미는 2명이 되면 여기는 꼴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중간에 다행히도 지상욱 의원이 이제 뭐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를 하면서 출마자 4명이 다 당선이 됐는데 정당 안에서 이제 그 경선을 할 때 이렇게 지켜보면 조직구를 설명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정치인들은 뭔가 특징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영어로 뭐 guts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온건하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런 사람이 과연 득표를 하느냐, 아니면 뭔가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득표하느냐. 후자, 있어 보이는 사람이 이제 득표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해운, 하태경 이 두 정치인은 굉장히 그 당원들한테 좀 호소력 있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이제 김영우 국방위원장 이분은 굉장히 온건하고 합리적입니다. 방송기자 출신인데요. 그런 데서 좀 실패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놀란 게 하태경 의원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인지도가 워낙. 근데 이번에 3.6% 차이밖에 안 났어요. 차이 안 났죠. 이해운 대표랑. 그러니까 자칫 어떻게 했으면 뒤집힐 수도 있는 정도로 지금 따라붙었는데 그 원인이 뭐냐 했을 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한 선명성. 뭐 홍준표의 뭐 저 문재인 정권은 주사파 정권이다 막 홍준표가 떠들면은 저런 낡은 종북몰이 그만해라. 뭐 저 하태경 의원이 원래 원조 주사파잖아요. 워낙 본인이 잘하는데 한마디로 아니니까 그만 좀 해라. 이런 거 아침 회의 시간에 꼬박꼬박 하고 그러면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명하죠. 근데 약간 이분은 정책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어쨌든 이 정상 정치 안에서 정상 정치, 정당 정치 안에서 통용되고 이 수용되고 어떨 때는 훨씬 앞서가는 이런 부분들을 내주는 게 이게 하태경, 이해운 이 두 양반의 어떤 좀 정치적 특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해운 의원이 이제 대표가 됐고요. 이분이 그 수락연설하고 기자회견할 때 보면 보수의 본진이 되겠다. 자유한국당의 경쟁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겠다. 이런 의미고요. 자유한국당은 낡은 보수고 우리는 개혁 보수다. 이제 설정을 이렇게 하고요. 또 대수혈을 하겠다. 지금 뭐 20석으로 좀 아슬아슬하지만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대수혈, 젊은 피들을 받아들여서 당을 오히려 키우겠다. 굉장히 좀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민들한테는 이해운 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바른정당이 이번 전당대회에 뭔가 좀 강렬한 인상을 좀 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많이 바뀔 것 같습니까? 어쨌든 뭐 당대표와 또 2등 주자지만 어쨌든 당대표에 근접한 지지를 받은 하태경 의원 두 사람이 저 전당대회 기간 중에 밝혔던 게 어쨌든 뭐 문재인 정부 도와줄 때 일단 도와주고 일단 일은 하게 해준 다음에 평가하겠다. 뭐 하태경 의원은 뭐 플러스 야당론, 그러니까 마이너스 야당론이 아니라 발목 잡는 뭔가 대안도 제시하는 플러스 야당론. 이해운 대표도 뭔가 반대를 하더라도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그런 야당이 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회 상황에서 이제 20석이 사실은 작은 게 아니고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순간은 큰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고 지금 다행인지 바른정당한테는 다행이겠죠. 지금 국민의당이 지금 뭔가 역할을 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있고 자칫 뭐 당이 쪼개질 수도 있고 해체될 수도 있고 막 여러 이 바람이 부는 지금 이 시기인데 이 상황에서 바른정당이 제3야당이 마치 제2야당처럼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뭔가 이 정치적 조건은 막 무르익고 있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걸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는 능력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이 워낙 좀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시원치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돋보이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른정당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자유한국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7월 3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홍준표 대표 되는 겁니까?
이건 뭐 예상대로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고요. 사실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기 전부터 홍준표가 출마하면 아마 2등을 할 것이다. 그리고 당권을 가지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관측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그 예상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나오신 분들이 원유철 의원, 신상진 의원. 신상진 의원은 무려 4선이지만 사실은 당직을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고 뭔가 이 지역에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중앙 정치나 당 중앙 이 무대에선 별로 활약을 보여주지 못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유철 의원은 뭐 작년에 뭐 원내대표도 하고 아니면은 총선 어간에 대표 권한대행도 하고. 근데 그렇게 상대가 안 돼요? 그렇게 되는데 존재감이라는 게 역시 이것도 인지도입니다. 전국에 어쨌든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한 20몇 명 될 텐데 그 투표를 하고 또 이제 여론조사도 30% 들어가거든요. 홍준표는 알아도 원유철 의원을 알기는 쉽진 않죠. 또 그 강렬함이나 뭔가 특히 이제 지금 당의 어떤 보수당의 지리멸렬을 저는 약간 이건 착시고 어마어마한 오판이라고 생각하지만 뭐 그쪽 당원들의 생각은 그렇다고 하는데 이 보수당의 괴멸의 한 원인을 홍준표 후보가 분명히 자초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보수 지리멸렬한 상황을 뚫고 나갈 사람은 홍준표밖에 없다. 저런 강한 스타일이. 제가 봤을 때 이게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무는 건데 강해서 망하고 막말해서 망하고 이게 돌고 도는데 지금은 이제 막말해서 뭔가 지금 문재인 정부는 워낙 이쪽 용어로는 폭주하고 있으니 저걸 잡을 사람은 원유철 약해. 신상진 아우 너무 약해. 홍준표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돼. 보수정당이 이래서 내년 지방선거 될까? 이 부분은 다들 걱정하면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홍준표로 지방선거 치면 안 될 것 같아 하면서도 지금 당장 뭔가 대안이 없다. 대안부재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대안부재론으로 지금 상황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극이죠. 사실은 무너져야 될 때 안 무너지면 뭐 좀비처럼 되는 거고요. 107석이면 참 대단한 의석입니다. 국회 완전히 멈추게 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사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이 센데 지능은 굉장히 낮은 뭐 이상한 짐승이 하나 생태계에 나타난 거죠. 한국 정치에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 같고요. 보수 진영 전체를 위해서도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8일이었죠 어저께가. 그러니까 대구 경북 합동연설에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인데 그 홍준표 후보 이제 연설을 10분 동안 들었는데 대구 경북이라는 립 서비스인지 몰라도 자기의 마지막 정치 인생을 대구에 걸어보겠다. 그럼 뭔 얘기입니까? 이런 말을 계속합니다. 영남당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사람들이 앞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있으니 걱정 말아요. 내년에 제가 대구시장 나가겠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는 마지막 정신을 대구에 걸어보겠다. 그러면서 앞에 가는 말이 주사파 정권이 문재인 정부가 보수 괴멸을 목표로 하는데 그 첫 번째 상징적인 지역이 대구다. 그래서 내년 대구시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려고 한다. 그러니까 권영진 시장 당신 잘하시오. 이런 얘기를 두루두루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대구시장마저 뺏긴다면 정말 보수의 괴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근데 뭐 그게 지방선거를 어떤 뭔가 계획을 세워서 저기를 한다 보수 괴멸 이 시나리오 자체가 굉장히 좀 뭔가 허황되기도 할 뿐더러 가장 허황한 것은 그 전국정당 107석을 가진 전국정당 자유한국당 대표가 나와서 지역에 아무리 립서비스라지만 거기 나와서 나의 마지막 정치를 대구에 걸겠다. 이걸 여러 차례 반복합니다. 그 말을. 결국 영남당 전략이거든요. 지금 어느 지역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수도권 더욱도 안 되고 충청도 모르겠습니다. 그쪽은 결국은 영남당으로 한정된 한때 그 영남 자민련이라는 조롱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을 오히려 더 계속 그걸로 해서 지역 이 맹주화 시키게 해서 자신의 어떤 이후의 정치적인 삶을 도모해 보겠다. 영남당 전략이면 친박을 청산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못할 걸로 보는 사람들이 더 많더고요. 특히 이제 바른정당에 있던 사람들이 과거에 정당을 같이 했었고요. 이른바 계보로 따지면 이명박, 이른바 MB계를 같이 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편인데요. 그분들 얘기로는 친박 청산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로 예상되는 대법원 송환정 리스트 지금 불법 정치자금 그 재판 결과 때문에 이제 제1야당 대표를 감히 이 유죄를 때리겠냐라는 이제 방탄용 출마라는 이제 좀 말도 있어요. 해석상으로는. 제가 봤을 때 그것도 분명히 일정 부분이 있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됐다.
그렇게 되면 대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뭐 그 나름대로 이제 자기 정치적인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또 내가 주는 건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정치적 거래 같은 것이 좀 가능해지는 역설적으로 좀 약간 투명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MBC 백분 토론에 얼마 전에 저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권주 3명이 나와서 사실은 난장판 토론회를 벌였는데 거기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런 말은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주사파적거나 뭐 이런 말도 하긴 했지만 또 이 지나가는 말로 도울 건 돕고 하게 할 건 하고 또 홍준표에 좀 약간 뭔가 이 선 굵다 그러면 너무 좋은 평가고 약간 뭔가 할 테면 하시오. 뭐 우리가 굳이 막진 않겠어.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막지 않는 것만 해도 상당한 보시가 될 텐데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미국으로 떠났고요. 국회에선 지금 인사청문회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장마가 시작된다는데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가 7월 국회에 비구름을 몰고 오는 건 아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더정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